아버님, 이 낡은 목마는 위험해요. 뭐라고? 이게 위험하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가지고 놀아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준성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브랜드 장난감 갖고 오는데.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8살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30명의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5년 전통 목공의 명장이 받은 처참한 굴욕의 순간을요. 한 달간 밤마다 정성껏 깎아 만든 조선왕조 목마가 며느리 손에 의해 쓰레기 취급당했던 그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는 줄 알았던 그 시아버지가 35억 원 재산에 숨겨진 거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기수는 어김없이 목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수목 공방은 45년 된 2층 한옥 건물로 1층은 작업장, 2층은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기수는 벽에 걸린 조상들의 사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 아버지 박철수에 이어 자신이 3대째 이어받은 목공방이었죠. 20세의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물려받아 45년간 한 길만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문화재청에서 의뢰한 조선시대 사랑채 복원용 목재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수는 손끝으로 나무결을 따라가며 어디서 어떻게 깎아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8살 손자 준성이가 학교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가는 게 준성이의 일과였죠. 우리 준성이 학교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 오늘도 나무로 뭐 만드세요? 응, 할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걸 만들고 있단다. 기수는 작업대 한쪽에 숨겨둔 작은 목마를 가리켰어요. 준성이의 9번째 생일을 위해 한 달째 밤마다 만들고 있던 선물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만든 책상이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멋있다고. 실제로 기수가 10년 전 만든 전통 책상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수는 그런 것보다 손자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나무와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나무와 이야기해요? 그래, 나무도 살아있거든. 어떻게 깎아달라고, 어떤 모양이 되고 싶다고 말해주지. 준성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인사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옥 건물들의 임대료가 크게 올랐는데, 기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뉴스를 껐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내려오던 며느리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며느리 지연은 매일 아침 목공방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지연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간판을 달고 실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일찍 나왔구나. 하지만 지연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이 건물 주인이시니까 임대료는 안 내도 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그냥 쓰고 있다니. 지연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돈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지연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시아버지가 좀 유명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술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수는 씁쓸했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의 일은 돈이 안 되는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버님, 혹시 1층 공간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까요? 요즘 고객들이 많아져서. 여기는 작업 공간이야. 45년째 이대로 쓰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간을 쓰시면 이 정도 위치면 월 임대료만 해도. 기수의 얼굴이 조금 굳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실제로 지연의 디자인 사업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경쟁이 치열했고 대형 인테리어 회사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준성이 교육비를 생각하면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문화재청에서 보건작업 점검차 담당자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이 짜임 기법은 정말 예술이에요. 고맙습니다.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기법이니까요. 요즘 이런 전통 기법을 제대로 구사하는 분이 몇 안 되는데 정말 귀한 기술입니다. 이번 보건 작업 수수료도 상당할 텐데요. 2층에서 이 대화를 들은 지연의 귀가 번뜩 섰어요. 수수료가 상당하다니? 아버님이 정부 일을 하시면서 받는 돈이 얼마나 될까? 지연은 시아버지가 검소하게 사시는 걸 보고 별로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혹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모아두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인사동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현우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했고 집에서는 지연이 매일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가? 나는 잘 몰라. 우리 건물도 꾀값이 나갈 텐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연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은데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이 집은 팔 생각 없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목공해 할 거야. 기수의 단호한 대답에 지연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어. 지연의 마음속에 작은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기수는 준성이의 생일 선물인 목마를 만들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신경 쓰였지만 가족 평화를 위해 참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기수는 지연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헐값에 산 인사동 부지 4곳이 현재 시세로 20억 원, 45년간 모은 작품 판매 대금과 임대료 12억 원, 그리고 박물관급 전통 가구들까지.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 그래서 기수는 철저히 검소하게 살며 진짜 재산 규모를 숨겨왔던 거죠. 지연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기수는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10년 전 현우가 지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를 기수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지연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목공방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었죠.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전통 기법을 직접 보다니. 그때는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는데. 하지만 기수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지연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현우와의 결혼을 원했는지 말이죠. 지연은 사실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 최동철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는데 지연이 대학교 2학년 때
부도가 났거든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망쳤어. 그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울며불며 하던 말을 지연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녀야 했죠. 지연아, 절대 우리 같은 일 당하면 안 돼. 돈 없으면 사람이 개만도 못해져.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도 지연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지연은 대학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안정적인 결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현우를 만났을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그의 직장과 집안 배경이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아버지는 목공예 하시고 적어도 굶지는 않겠네. 현우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한 계산이었죠. 첫 만남에서 지연은 기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짜임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야.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끼리만 맞춰서 만드는 거지. 정말 신기해요. 요즘 디자이너들이 이런 전통 기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연의 관심은 절반은 진심이었고 절반은 계산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런 작품들 만드시면 돈이 꽤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지연에게 기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돈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니야. 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부족하지 않지. 그 대답에 지연은 안심했어요. 최소한 가난하지는 않으시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연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수가 결혼식 비용을 흔쾌히 대주었고 신혼집 전세금도 일부 보태주었거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현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기술을 진심으로 배우려고 했고 기수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죠. 아버님, 이 전통 가구들 정말 아름다워요. 제 고객들에게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지연은 정말로 몇몇 고객에게 기수의 작품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무거워요. 관리가 어렵겠는데요?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냉정했어요. 젊은 고객들은 전통 가구보다 가볍고 실용적인 현대 가구를 선호했거든요. 그때부터 지연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시아버지 기술은 훌륭하시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것 같아. 2년째가 되자 현우와 지연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하지만 지금 전세집은 너무 좁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현우의 월급만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어요. 지연의 디자인 사업도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고요. 그때 지연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아버지는 45년간 목공방을 하셨는데 그동안 번 돈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기수는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생활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죠. 3년 전 준성이가 태어났을 때 기수는 정성껏 아기 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든 안전하고 튼튼한 침대였죠. 아버님, 고마워요. 하지만 지연은 망설였어요. 사실 요즘 아기용품은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서 KC마크가 있는 제품만 쓰라고 했거든요. 요즘 아기용품은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서 미안해요. 지연은 결국 그 침대를 창고에 넣어버리고 이케아에서 새 침대를 샀습니다. 그때부터 기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지연이가 왜 그럴까? 아버지, 지연이도 자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현우도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지연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했거든요. 현우야, 언제까지 전세살이 할 거야? 조금만 참아. 곧 승진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아파트 샀는데 우리만. 현우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박 과장, 부인이 디자이너라면서 수입이 괜찮나? 아, 네. 그런대로 요즘 인테리어 업체들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현우는 아내의 사업이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압박감을 느꼈죠. 작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기수가 들었거든요. 저희는 모던 디자인만 전문적으로 해드려요. 전통 가구는 글쎄요, 요즘 누가 그런 무거운 걸 써요? 저희 집에도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시아버지의 작품을 그렇게 평가하다니. 기수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입장도 이해할 만했어요. 고객들은 실제로 전통 가구를 부담스러워했고 지연은 사업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 그 무렵부터 지연이 기수의 개인적인 일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다른 통장이나 적금 같은 거 있으세요? 왜?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옮겨드릴까 해서요.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재정 관리는 스스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질문은 계속됐어요. 아버님, 이 건물 말고 다른 부동산은 없으세요? 혹시 문화재 복원 일하시면서 받으신 수수료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우는 아내의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도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모아두셨을까? 어느 날 밤 현우와 지연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너 요즘 아버지 재산에 너무 관심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무슨 미래 계획? 준성이 교육비, 우리 집 마련. 현실적으로 당신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지연의 말에 현우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두자는 거야. 나중에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대화 이후 지연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기수의 서류들을 슬쩍 확인해 보려 하고 재산 관련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죠. 기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달라져. 아버지의 말이 새삼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지연을 며느리로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바꿔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지연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디자인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또 계약 취소래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계약 취소였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현우가 위로했지만 지연의 심정은 복잡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다들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 지연에게 시아버지의 구식 작업 방식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지연이 VIP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을 기수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트렌디한 모던 디자인만 해드려요. 1층에 계신 분은 전통 목공예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누가 그런 무거운 가구를 써요?
기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정말 부담스러워요. 먼지는 잘 쌓이고 애들한테는 위험하고. 아, 그러시겠어요. 요즘은 다 심플하고 기능적인 걸 선호하시죠. 고객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며느리가 손님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다니. 기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 네 아버님. 방금 뭐라고 했니? 내 작품이 부담스럽다고?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요즘 고객들 취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45년간 이 기술로 밥 벌어먹고 너희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전통 가구 안 써요. 왜 안 써? 100년도 더 가는 가구인데. 하지만 누가 100년짜리 가구를 원해요? 요즘은 5년마다 인테리어 바꾸는 시대인데. 그리고 지연이 한번 입을 열자 쏟아져 나왔어요. 솔직히 아버님 작업하시는 거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리시잖아요. 기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치관이 자신과 이렇게 다를 줄이야. 더 충격적인 건 아들 현우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니? 현우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실적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후배들은 빠르게 승진해 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였거든요. 박 과장,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른 팀들은 다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혹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우는 집안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박 과장, 부인이 디자이너라면서 사업 잘 되나? 동료의 질문에 현우는 곤란했어요. 그런대로 요즘 인테리어 업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우리 집도 리모델링 할 때 여러 업체 견적 받아봤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현우는 아내의 사업이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달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집에 오면 지연이 투정을 부렸어요. 현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무슨 말이야? 다른 집들은 다 자기 집 사는데 우리만 전세살이잖아. 준성이도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조금만 참아. 곧 승진하면. 언제? 당신 월급으로 언제 집 살 수 있어? 벌써 5년째 같은 말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버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 이 좋은 자리에 건물까지 있으시잖아. 아버지께 그런 말 어떻게 해? 왜 못해?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 거 될 텐데. 현우는 아내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이해했어요. 그런 현우에게 아버지가 전통 얘기만 하면 답답했죠. 아버지 기술은 존경하지만 솔직히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니 기수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 주말 준성이가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성아, 거기서 놀지 마. 지연이 급히 달려와 준성이를 끌어냈어요. 왜요, 엄마?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했는데. 안 돼. 할아버지 도구들 위험해. 다칠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안 돼.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조심하는데.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기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준성이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버님, 아이 안전이 먼저예요. 45년간 사고 한 번 없었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만약 우리 준성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그녀는 요즘 모든 일이 스트레스였어요. 사업은 안 되고 남편은 답답하고 시아버지는 고집스럽고 요즘 아이들은 다 안전한 곳에서 놀아야 해요. 이런 위험한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놀게 해요? 기수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준성이가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의 갈등을 느끼고 불안해했어요. 그때부터 지연은 더욱 노골적으로 기수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혹시 이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왜 갑자기? 요즘 부동산이 워낙 올라서 혹시 정확한 감정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팔 생각 없다고 했잖아. 팔자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본인 재산 가치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연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졌어요. 그리고 아버님, 문화재 복원일로 받으시는 수수료가 꽤 클 텐데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내일이야.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나중에 준성이한테도 물려줄 거 아니에요? 기수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점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 현우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여보, 아버님이 가진 게 정말 이 건물뿐일까? 글쎄, 아버지는 돈 얘기를 안 하셔서 45년간 목공해 하셨으면 돈이 꽤 모였을 텐데 그 돈은 어디에 두셨을까?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해? 우리도 준성이 교육비며 집 마련이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하지만 아버지 돈을 언젠가는 우리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미리 알아두는 게 나쁠 건 없잖아. 현우도 아내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경제적 압박이 심했거든요. 기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연이 그의 서재를 기웃거리며 서류들을 살펴보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하는 거야? 아, 아버님, 깜짝이야. 그냥 먼지 좀 닦으려고요. 하지만 지연의 손에는 분명히 기수의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기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관심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지연이 시아버지의 진짜 재정 상황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수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작업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거였죠. 아버님, 지연과 현우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지만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65세이시니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기수는 며칠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 사이 지연이 목공방 관리를 맡게 되었죠. 아버님, 당분간 작업은 쉬시고 몸부터 추스르세요. 고맙다, 지연아. 기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불현듯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거든요. 만약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지연은 목공방 정리를 하다가 기수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서랍 안에는 여러 통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서류 위치 정도는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지연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기수의 주거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통장에 찍힌 금액은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지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셨다고? 손이 떨리며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어요. 두 번째 통장 4억 2천만 원. 세 번째 통장 2억 8천만 원. 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총 15억 원이 넘었어요. 이럴 수가. 지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더 놀라운 건 부동산 서류들이었어요. 인사동 101번지, 102번지. 이게 다 아버님 땅이야? 서류를 자세히 보니 기수는 현재 목공방이 있는 건물 외에도 주변 상가 건물 세 채를 더 소유하고 있었어요. 감정평가서도 함께 있었는데 부동산 전체 가치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총 자산이 35억 원도 넘는다는 얘기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화재청에서 보낸 공문들이었죠.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월 지원금 200만 원. 기수는 3년 전부터 정부로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아 매달 지원금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의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계약서들도 있었는데 건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수수료가 적혀 있었어요. 조선왕실 가구 복원 프로젝트 총 5억 원?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단순한 목공의 장인이 아니라 정부 공인 문화재 전문가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 내가 아버님을 너무 무시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주신 거지? 지연은 지난 5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렸어요. 전세자금 때문에 고민했던 것, 준성이 교육비 때문에 걱정했던 것, 자신의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혼자서 이런 큰 돈을 갖고 계셨다니.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지연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나중에 현우에게 보여주려고 말이죠. 다음날 기수의 상태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졌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연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어제 본 서류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가 퇴근하고 나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 아버님 서류 정리하다가 봤는데. 뭘? 지연이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통장들이야.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도. 현우가 사진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자네기 이렇게. 응, 나도 깜짝 놀랐어. 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이런 큰 부자셨다고? 그런 것 같아. 부동산까지 합치면 30억은 넘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지연의 말에 현우도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아버지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거야. 무슨 생각? 우리가 전세살이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지연아, 그래도 아버지 돈이잖아. 맞아. 하지만 가족이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현우는 아내의 말을 끊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현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걸까? 며칠 후 기수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지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님,
문화재 복원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시네요. 갑자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연은 이제 기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집센 시아버지가 아니라 큰 재산을 가진 시아버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부터 지연의 행동도 변했어요. 아버님, 건강관리 정말 중요해요. 정기검진도 받으셔야 하고. 아버님, 혹시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아버님, 만약을 위해서 가족들도 중요한 정보 좀 알아두면 안 될까요? 기수는 며느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의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연은 점점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조금은 나눠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준성이의 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수는 한 달 전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만드세요? 비밀이야. 준성이 생일 되면 알 수 있어. 기수가 만들고 있던 것은 전통 목마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목마가 아니라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목마를 고증을 통해 재현한 작품이었죠. 밤마다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천연 오칠로 마감한 예술품 수준의 선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준성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기수는 손자의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한편 지연은 준성이의 생일 파티를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키즈 카페를 대관하고 30명의 친구들을 초대했죠. 이번 생일 파티는 정말 특별하게 해야겠어. 지연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소비 패턴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과감하게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여보, 생일 파티에 이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준성이 생일인데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지. 지연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버님 재산을 상속받을 텐데 미리 조금 써도 괜찮겠지. 생일 파티 당일 키즈 카페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색색의 풍선, 맞춤형 케이크, 전문 마술사까지 섭외한 호화로운 파티였죠. 와, 준성이 엄마 정말 대단하다. 이런 파티는 처음 봐. 다른 학부모들이 감탄했어요. 지연은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준성이가 기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준성아. 할아버지, 선물 있어요? 기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목마를 꺼냈습니다. 한지로 포장하고 전통 녹군으로 묶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포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준성이가 포장을 뜯자 아름다운 전통 목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변 아이들도 우와 하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예뻐요. 진짜 말 같아요.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야? 다른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학부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수제품이네요? 요즘 이런 전통 장난감 찾기 힘든데. 혹시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아, 저희 시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지연이 대답하려는데 또 다른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수제 장난감이 정말 비싸던데요. 안전성은 괜찮나요? KC 마크 같은 거 있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KC 마크? 안전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건 요즘 아이 장난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목재 장난감은 납성분이나 화학 도료 때문에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인증받은 것만 써요. 저희도 독일 놀잇감만 사용하는데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는 엄마로 알려져 있는데 시아버지의 검증되지 않은 선물 때문에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준성이가 목마를 타려고 했어요. 준성아, 잠깐. 지연이 급히 달려가서 준성이를 멈춰 세웠어요. 왜요, 엄마? 아직 안전 확인이 안 됐어. 주변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 지연과 준성이를 바라봤어요. 파티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기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버님, 요즘 아이 장난감은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서요. 45년간 목공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걸 만들겠어? 기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연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평소에 자신을 견제하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아버님, 그게 아니라.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걸 가져오세요?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연과 기수를 바라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브랜드 장난감 갖고 오는데 우리 준성이만 이런 걸로. 지연의 말에 기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아, 이건 할아버지가 정성껏. 정성이요? 아버님, 정성만으로는 안 돼요. 요즘은 인증, 안전성,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지연은 점점 흥분했어요.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와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이 폭발한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요즘 누가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준성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그 순간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기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자의 생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엄마, 저는 할아버지 선물이 좋아요. 준성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성아, 조용히 해. 지연이 준성이를 꾸짖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선물은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게. 다른 사람까지 나서서 말리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결국 지연은 소중한 목마를 준성이로부터 빼앗아 파티장 구석으로 치워버렸어요. 나중에 집에서 확인해 보자. 기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한 달간 밤마다 정성껏 만든 작품이, 손자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아들 현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아내의 체면도 살려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현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현우야. 기수가 아들을 불렀지만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그 말에 기수는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들마저 자신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파티는 계속됐지만 기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먼저 갈게. 기수가 일어나자 지연이 말했어요. 아버님, 케이크 자르는 시간까지는 계세요. 하지만 기수는 대답 없이 파티장을 나갔어요. 구석에 치워진 목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수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45년간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밤 준성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왜 일찍 오셨어요? 준성아.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목마 정말 예뻤어요. 친구들도 다 신기해했는데 왜 엄마가 그랬을까요? 준성이의 순수한 질문에 기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밤 기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고 내 재산까지 노린다면. 기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마지막 배려도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우를 한다면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거였죠. 준성이 생일 파티에서 돌아온 그날 밤, 기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4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무능한 할아버지인가? 기수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내 재산을 알고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이미 선을 넘었어. 기수는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차근차근 분석해 봤어요. 최근 몇 달간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신의 서류를 몰래 뒤진 것, 그리고 오늘의 굴욕까지. 이제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겠어. 새벽 6시, 기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일찍 깬 준성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요? 준성이의 순수한 질문에 기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준성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결심이 확고해졌죠. 오전 9시, 기수는 서울 시내의 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문화재 복원 일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 김윤호의 사무실이었어요. 박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기수는 김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변화, 재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굴욕적인 일까지. 선생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며느리분의 행동이 명백히 의심스럽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며느리분이 선생님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며칠 전에 내 서류를 뒤지는 걸 봤거든.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리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는 기수에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첫째, 선생님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분의 불법적인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요. 셋째,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 간 재산 분쟁 대응책도 준비해둬야 합니다. 기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의 탐욕을 역이용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생각은 없으시나요? 무슨 뜻이지?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분이 선생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 할 때 현장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기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어제의 굴욕이 떠오르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날부터 기수와 김 변호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단계 미끼 준비. 기수는 집에 돌아와 일부러 가짜 부동산 서류와 통장을 만들었어요. 실제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인사동 부지 8곳, 총 50억 원. 가짜 감정서에 적힌 금액을 보며 기수는 씁쓸했어요. 이 정도면 지연이가 혹하겠지. 2단계 함정 설치. 기수는 평소 쓰던 도장과 똑같이 생긴 가짜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짜 서류만 눈에 띄는 곳에 두었죠. 3단계 증거 수집 준비.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지연의 모든 행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 후 기수는 일부러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중요한 서류들 정리를 좀 해야겠어. 아, 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의 눈이 번뜩였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고맙긴 한데. 복잡한 일이라서 기수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어요. 괜찮아요. 요즘 이런 일들 많이 해봐서 익숙해요. 그럼 부탁할게. 내 서류들이 1층 금고에 있어. 기수는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물론 가짜 서류들이 들어있는 금고였지만 말이죠. 그날 밤 지연은 정말로 금고를 열어봤어요. 헉! 이게 다 뭐야? 가짜로 준비된 서류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실제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과 예금이 기록되어 있었죠. 50억?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지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든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죠. 다음 날 밤 현우에게 보여준 지연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여보, 이것 봐. 아버님이 정말 대박이셔. 이게 정말이야? 응. 부동산만 50억이 넘어. 예금까지 합치면. 현우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큰 부자였다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이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전세살이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기수가 설치한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이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혹시 치매 예방 차원에서 재산 관리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니? 요즘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도 많고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수는 속으로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지연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돌아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날 오후 지연은 현우와 함께 기수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너마저. 아버지, 저희가 명의를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거예요. 기수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획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봐라. 그 대답에 지연의 눈이 빛났어요. 그날부터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브로커까지 접촉해서 기수의 땅을 팔 계획을 세웠죠. 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위임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모든 대화는 기수의 녹음기에 기록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이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을 했어요. 아버님,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간단한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기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속으로 분노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어. 기수는 일부러 준비해둔 가짜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지연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연은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녹음되고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방금 찍은 도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기수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에 옮겨도 되겠네요. 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준성이가 기수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왜 요즘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요? 무슨 뜻이니? 자꾸 할아버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아요. 준성이의 말에 기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모든 일이 순수한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준성아,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준성이의 따뜻한 말에 기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겠어. 다음 날 지연이 브로커와 함께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는 날이었어요. 기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지연이 브로커와 함께 기수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기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것이 결판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수는 고민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준성이 생일 파티에서 당했던 굴욕이 떠오르자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내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고도 내 재산을 탐낸다면. 오전 10시 지연은 브로커 박모 씨와 함께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났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지연이 가짜 위임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기수가 일부러 준비해둔 함정이었지만 지연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시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브로커 박 씨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이 정도면 정말 본인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제가 며느리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지연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한편 기수는 김 변호사 그리고 몰래 섭외한 기자와 함께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야.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해야지. 기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지연과 브로커가 본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어요? 네. 지연이 펜을 들려는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호사에 지연과 브로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저는 박기수 선생님의 법정 대리인 김윤호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김지연 씨, 그리고 박 브로커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어요. 이것은 김지연 씨가 시아버님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로커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이고요. 지연의 입에서 어떻게 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김지연 씨가 사용한 도장이 가짜라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진짜 도장과 가짜 도장을 나란히 놓자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이 모든 과정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그때 기수가 나타났어요. 지연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아버님, 어떻게? 지연아,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탐낼 줄은 몰랐어. 기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 내가 내 금고를 뒤지고 서류를 몰래 촬영한 것까지 다 녹화되어 있는데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브로커 박 씨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자리를 뜨려 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분이 정식 위임장을 가져와서 어디 가시려고 하나요? 공범이시죠? 변호사의 말에 브로커도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기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우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지연이 보낸 급한 문자를 받았거든요. 현우야. 아버지, 지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내 아내가 직접 한 일이야. 기수가 현우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자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지연은 남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님은 이런 큰 돈을 혼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현우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였죠. 그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전통 목공의 명장을 속인 며느리 현장 검거. 45년 장인 BS 탐욕 며느리. 충격적 가족 갈등.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요. 지연이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수도 이 정도로 언론이 몰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 기자 한 명만 부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너는 지금까지 뭘 했니?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아. 기수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지연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김지연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차게 된 지연은 마지막으로 기수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기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전통 목공의 명장, 며느리의 재산 편취 시도 적발, 45년 장인의 자존심 vs 며느리의 탐욕, 충격적 가족 드라마. 기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지연의 신상 정보는 여과 없이 공개됐어요.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와, 45년 장인을 이렇게 속이다니. 정말 패륜이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명장님이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만 밝히는구나. 여론은 대체로 기수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서는 가족 간의 일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날 밤 기수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그때 준성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뉴스에서 우리 집 얘기 나왔어요. 준성아, 엄마가 어디 갔어요? 아빠는 계속 울고 있고 준성이의 순진한 질문에 기수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준성아,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기수는 알고 있었어요. 복수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말이죠. 며칠 후 지연은 사기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어요. 1년 6개월의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죠. 현우는 회사에서 가정사로 인한 업무 집중 곤란을 이유로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준성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뉴스를 보고 수군거렸거든요. 준성이 엄마 감옥 갔다던데? 우리 엄마가 준성이 집에 놀러 가지 말라고 했어. 준성이는 학교에서 왕따가 됐고 집에서는 아빠가 매일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어요. 기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고 순수한 손자까지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기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아들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용서가 진정한 승리임을 잊지 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기수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그제야 기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말이죠. 지연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수는 매일 공허함과 깊은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현우는 실직 후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준성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어느 날 새벽 기수는 작업실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1985년 3월 15일. 기수가 오늘 첫 작품을 완성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작품이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이 아이도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기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일찍 현우가 찾아왔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져 뼈만 남았고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죠. 아버지, 현우야, 어떻게 왔니? 재활치료센터에서 외출 허가가 나왔어요. 현우는 아버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뭘? 지영이는 잘못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파괴될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요? 기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준성이는 어떻게 지내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서 요즘 학교 안 가려고 해요. 엄마 감옥 간에 사기꾼 아들이라고. 현우의 말에 기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심리치료 받으면서 계속 묻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하고. 현우야, 아버지, 지영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준성이까지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우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기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기수는 오랜만에 준성이의 학교 앞에 가봤어요. 하교 시간에 맞춰 손자를 기다렸죠. 할아버지, 준성이를 본 기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고 위축된 아이만 남아 있었거든요. 준성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왜 여기 와요? 준성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준성이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던? 엄마가 할아버지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 갔다고. 준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래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기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성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준성이가 힘들어하잖아. 준성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준성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기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기수는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선생님, 혹시 지연 씨의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복수가 성공했잖아요. 성공?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수는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변호사에게 털어놨어요. 현우의 알코올 의존, 준성이의 심리적 고통, 그리고 자신의 후회까지. 선생님, 저는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합의라든지.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피해자인 선생님이 합의서를 써주시고 선처를 탄원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미 언론에 크게 알려진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기수는 구치소에 있는 지연을 면회 갔어요. 3개월 만에 본 며느리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것이 눈에 띄었죠. 아버님, 지연이 기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지연아, 나도 미안해. 기수의 말에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잘못한 건 저인데.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기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어갔어요. 준성이 때문에 미안해. 그 아이까지 이렇게 고생시킬 생각은 없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성이는 어떻게 지내요? 힘들어해. 학교에서 놀림받고 친구들도 피하고. 제가 다 망쳤네요. 기수는 지연에게 합의서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합의서야. 내가 선처를 탄원할 거야.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큰 잘못을. 지연아, 나도 생각해 봤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기수는 그동안 지연의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것,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겪었던 고통들. 내가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아버님,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 가족인데 재산을 그렇게 숨길 필요가 있었나 싶어. 기수의 말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후회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달 후 지연의 형이 집행유예로 확정됐어요. 기수의 탄원서와 합의서가 받아들여진 거였죠.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날 준성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준성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모자의 재회 장면을 보며 기수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현우는 여전히 아내를 원망했고 지연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준성이도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계속되었죠. 우리 가족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을까? 기수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기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전통 장인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PD의 말에 기수는 고민했어요. 이미 한 번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해보세요. 왜?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현우의 말에 기수는 마음을 바꿨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은 놀라웠어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봤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 장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수의 목공방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선생님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전통 목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통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기수는 이런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목공방을 체험 공간으로 개방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요. 준성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요즘 준성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조수 역할을 하며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우리 준성이가 설명도 잘하고, 네,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해요.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점점 사라졌어요. 오히려 준성이가 유명한 장인의 손자로 인정받게 된 거였죠. 현우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재활치료를 마치고 목공방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저도 목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이제야 아버지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어요. 현우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깎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님, 제가 운영하던 디자인 사업은 정리했어요. 왜? 저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욕심만 앞섰지 실력이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지연은 대신 목공방에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전통 기법에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었죠.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도 전통 목공예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기수는 행복했어요. 1년 후 기수목 공방 전통문화체험관은 인사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가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 예약이 벌써 다 찼어요. 그래, 우리 준성이가 관리를 잘하네. 준성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정식 조수가 되어 체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는 소나무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랍니다. 그런 손자를 보며 기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저녁 사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목공의 명장이 될래요. 준성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 기술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기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대째 이어온 전통이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현우야, 지영아. 네, 아버지. 고마워.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저희야말로 고맙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그날 밤 기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전수할 가족이라는 것도요.
인사동 골목에는 여전히 기수의 목공방에서 나는 나무 깎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3세대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기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사랑의 전수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수 할아버지처럼 큰 상처를 받았다면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지연처럼 어려운 과거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용서가 주는 진정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통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이어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